헌법에 기독교적 가치를 심고 징벌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정신입니다. 최근 사형제와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등에 대해 기독교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형제 찬반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집행된 지는 좀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게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네. 그 이후로는 사형 판결을 받았어도 형 집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고요. 네. 지난 2020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형제 폐지에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앞장서 왔는데 이미 97년 이후에 25년간 한 번도 없던 사형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낸 겁니다. 네. 지난달 헌재에서 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었고요. 찬반으로 나뉜 변론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이 사형제도는 아직 그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이 위헌 청구가 가능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배우자나 또 직계존속 살해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앞서 2018년에 부모를 살해한 윤 씨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런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법원은 윤 씨의 위헌 소송을 기각했었는데 그 이듬해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윤 씨의 동의를 받아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청구하면서 쟁점이 된 겁니다. 네, 여론에서는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교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죠. 네, 일단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사형제도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는 국제적인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요. 기본권 헌장이 아예 사형제 폐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가능성이 있는 나라의 범죄자를 인도하지 않고 있고요. 또 자유무역협정 FTA에도 불이익을 줍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국민 여론은 말씀하신 대로 존치가 높습니다. 네. 갈수록 범죄가 잔인해지고 있고요. 또 존속살인과 같은 범죄가 늘어나니까 사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기독교계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만든 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사형제는 또 다른 살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극악한 범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형제 관련한 헌재 결정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사형제 관련 위헌 소송이 처음이 아니고요. 예.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96년에는 7대2로 또 2010년에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당시 헌재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했는데 헌법에 사형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헌법이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형제는 헌법이 아닌 형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헌법 110조의 비상계엄하의 군사집행 관련 그 처벌을 다루면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요. 헌법 110조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 사형제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위헌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생명권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생명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생명권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본권이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이 96년과 2010년에 찬반에서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또 국제적인 추세가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춘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인데요.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촉법소년이 되는 거겠죠.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징벌적인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촉법 연령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 법을 악용하고 있고 또 범죄 수법도 잔인해져서 연령을 좀 낮춰서 법의 엄격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계는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국 YMCA 전국연맹 또 한국 YWCA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같은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촉법소년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 또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촉법소년 개인에 대한 징벌이 대안이 아니고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가난과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소년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회복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벌적인 처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잘 네. 갖춰서 아이들을 보듬고 돌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 기독 대학들이 있다고요. 네네. 전주대학교가 소년범 선도를 위해서 자업자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조교가 멘토로 나서서 촉법 소년범을 지도하면서 미술, 체육, 상담 같은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변화를 통해서 재범을 막고 있는 거죠.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의 경우도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전국의 시설아동 청소년과 그룹홈 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서 쿵캠프를 엽니다. 이 쿵캠프는 처음에 1997년에 시작할 때 목적이 천안 지역 고아원 아이들 방과후 활동을 위해서였는데요. 관심받게 놓인 아이들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멘토가 돼서 컴퓨터, 피아노,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부모 조손가정 아이들로 확대되면서 지금의 쿵캠프가 된 겁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사회에 관심받게 놓인 아이들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선행된다면 아이들의 범죄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10살에서 14살 아이들이라면 아직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고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돌본 후에 촉법 연령 하향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